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삼각함수 단원에서 나오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그렇죠?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우리가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더라 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식화해서 암기하지 말고 기본적인 덧셈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식을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팁을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준다면, 이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하나의 팁으로 뭘 기억합시다. 직선의 기울기는 그 직선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이 바로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또 그거를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수능 특강과 연계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말이죠. y = x라는 직선과 y = -2x라는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이 세타라 그랬잖아, 그지? 그 세타가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y = x와 y = -2x라는 직선을 좌표 평면상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x축이라고 놓고요. 자, 여기를 y축이라고 놔줍시다. 그리고 원점 이렇게 잡아주고, y = x라는 직선은 이런 직선이 되겠죠. 얘가 y = x라는 직선이 되고요. y = -2x니까 대략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되겠죠. 얘가 y = -2x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좌표 평면상에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직선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의 탄젠트 값과 같다. 그래서 일단 이 직선을 볼까요? 이 직선에 해당되는 이 각을 알파라고 놔줄게요. 얘를 알파라고 놔주고요. 그리고 이 각을 베타라고 놔주면, 얘를 베타라고 놔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각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타 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세타가 된다라고 놔주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타가 바로 뭐랑 같은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얘가 딱 주어지는 순간 두 가지가 떠오르는 거죠. 이 직선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그랬어. 기울기가 얼마죠? -2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2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뭐랑 같은 거예요? 탄젠트 베타는 1과 같은 거죠. 요 직선의 기울기. 됐지? 그럼 끝났잖아. 우리는 뭘 구하라 그랬죠?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오케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예요? 덧셈 정리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선생님이 삼각함수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는 완벽하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덧셈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배각공식, 반각공식, 합차를 곱으로,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해야 공식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주면 되죠. 1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얼마예요? -2네요. 그죠? -2. 탄젠트 베타는 2니까 여기다 1 곱해줘도 안 곱해줘도 상관없고. 그럼 여기다 뭐가 됩니까? -2가 되고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1분의 -3. 그래서 얼마입니까? 3이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번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6번 문제는 원순열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평가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업하면서 수능 문제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도 출제가 된다. 특히 최근의 경향은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수능이 아주 어렵게 출제되었던 작년 같은 경우도 개념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된 친구라면 70%는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쉬워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 70%가 80%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지금 개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고 개념은 제껴놓고 계속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보다는 낫겠지만
개념을 수능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내가 틀린 문제들 중에서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단원이 찾았어. 그런 게 눈에 띄었어. 그러면 그 단원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수토하고 그 다음에 기백하고 적통 같은 경우는 압축 강의로 개념 강의를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내가 취약한 부분을 다시 찾아서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수능을 대비하는 좋은 지름길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6번 문제. 어떤 원순열인지 이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약간의 모양만 바꿔주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